노인 요양시설, 정부는 계속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의 시선은 요양시설에 가면 마지막이고 또 요양시설에 보내면 불효라는 시선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이시죠.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다 힘듭니다. 일단 집안에 어르신이 아프시면 무조건 다 힘든 거예요. 일단은 그 어르신들이 아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요. 또 한 가지 이 어르신을 이제 지속적으로 모시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생기고요. 특별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가족들이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지금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3대 중증 질환이 있잖아요. 거기 네. 뭐 뇌졸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또 치매라든지.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677만이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거의 90만 정도가 지금 이 3대 중증 질환을 앓고 계세요. 그러면 90만이 앓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함께 부양하는 가족들이 곱하기 하면 한 2.3명 정도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네. 곱하기라면 200만이 훌쩍 넘어가죠. 그러면 이 가족들이 다 같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그 환자와 함께 지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돌봄이 집안 내 한 사람에게 집중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질환은 짧게 끝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장기화되고 만성화되기 때문에 이 집중적으로 돌보는 이 한 사람이 주변에 도움이 없다면 우울감 굉장히 심해지고요. 사회적 관계 또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문제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제일 많이 돌보는 분들은 배우자예요. 39%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딸이 23.6%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각각 한번 19점 뭐 이렇게 12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가족들이에요. 그 가족들에게 이런 돌봄이 집중되어 있고 또 실제 여러 가지 병원의 시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역시 경제적 부담이 가족들에겐 또 굉장히 쉽지 않은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치매 노인을 돌보는 자식이 아들이나 며느리보다 이 딸이 더 맞는 게 좀 우회네요. 우회죠. 그러니까 옛말에 왜 딸 낳으면 요새는 뭐 비행기 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요즘 세대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딸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친밀감이 아무래도 아들보다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여성들의 위치가 아마 이런 부분에서 잘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의 선택이나 결정이 가정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며느리이고 아내이기도 한 여성들이 자기 친정 부모님들을 기꺼이 모실 수 있는 시대가 되기도 했나 싶지 않은데 또 딸들이 그래도 살갑게 이래저래 잘 챙기기도 하죠. 네. 그래도 가장 많이 돌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잖아요. 네. 아무래도 배우자들도 고령일 수밖에 없는데 돌보다가 이렇게 자신의 건강마저 잃게 되는 경우도 많겠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노노케어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요. 이 노노케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점이라면 남편이 해주고 아내가 해주니까 가장 익숙하고 또 친밀감이 또 증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이거저거 요청할 수 있으니 환자로서 또 편의가 있고요. 이런 면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의 경우 돌보는 자도 노인이에요. 네.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거든요. 거기다가 돌보다 보면 돌보는 자의 건강도 나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또 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또 새끼들한테 야 니들 이렇게 도와라 저렇게 도와라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 결국은 내가 돌봄의 한계를 만나게 되고 이 한계 속에 만약에 내가 무너진다면 아파 누워있는 내 배우자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이 동반자 살과 같은 안타까운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돌봄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죠. 네. 만약에 부모님이 뭐 치매나 뇌졸중을 앓게 되셨어요. 가족들은 요양시설에 모셔야 할지 집에서 모셔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떻게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답을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네. 그 가족의 선택과 또 그 가정의 상황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만나야 되고 특별히 어르신 한 분을 딱 이렇게 모시려고 그러면 그전에 그 요양시설이라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한 장면이 아직도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요양시설을 모시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중에 갑자기 효자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모셔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못 모시는 집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요양시설에 모실 것인가 집안에 모실 것인가 강점과 단점이 다 따로 있어요. 네. 이를테면 가정에 모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따뜻하게 1대1 케어 서비스가 되고 그분의 성정도 알고 그분의 변화도 일일이 다 체크가 가능하고 또 가족들이 자주 와서 볼 수 있고 이런 강점이 있어요. 네. 반면에 이 한 사람의 돌보는 끊임없이 그 돌봄과 헌신을 계속해서 가족이 요구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은 거의 환자를 위해서 내어놔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양시설, 이를테면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가는 네.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좋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갔을 때 아무리 여러 뭐 장기 요양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경제적 부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양시설로 가야 될지, 요양원으로 가야 될지, 요양병원을 가야 될지 도무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그 공간이 워낙에 또 좁아요.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어서 내 부모님이 또 환자가 가진 특성들을 잘 고려하신 다음에 전문의랑 상의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이야기 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가정에서 직접 돌보거나 요양시설에 가려고 해도 장기 요양 인정을 받아야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장기 요양 서비스가 굉장히 잘 들어온 겁니다. 특별히 네. 장기 요양 서비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이 늘어나는 어르신들 전체에 비해서 지금 뭐 서비스가 적다, 뭐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든 많든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그냥은 안 돼요. 네. 이게 신청 절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일단은 장기 요양 신청을 먼저 하시면 이제 인정조사가 나와요. 네. 이건 어디다 하는가? 장기 요양 서비스, 그러니까 장기 요양 보험 이렇게 딱 치시면 건강보험과 연계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셔가지고 이것을 딱 올리시면 이게 이제 의사 소견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의사 소견서 제출하고 그러면 그냥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급 판정을 받는데 이 등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등급 판정위원회가 나와서 실제 조사를 해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가짜로 누워있는 분들도 아주 드물게 계시거든요. 그리고 더 높은 등급을 받아야 더 많은 서비스를 이제 받아야 된다는 절실함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덜 아픈데 좀 많이 아픈 이런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하고 나셔서 등급 판정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인정이 되어서 등급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요양시설 중에 요양원을 일단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는 아니고 네.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그러니까 전체 등급이 5개의 등급이 있는데요. 3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요양시설, 그 중에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그 1인당 해당된 등급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119만 6천 원 정도까지 서비스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5등급까지라 하더라도 지금 78만 4,100원 정도까지 되는데요. 이게 현금으로 딱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장기 요양사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현금으로 받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과정은 따로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지원액에 따라서 이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에도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 4시간 정도 이제 가장 기본으로 받으시는 게 4시간 정도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그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금액도 결정이 되지만 이 금액만큼이나 그만큼 시간에 대한 조정도 가능해서 그 시간은 원하는 만큼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우리 집에 치매 어르신이 있다. 그럴 네. 경우에는 뭐 1년에 6일 정도는 또 치매 환자들을 위한 추가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 서비스들을 꼼꼼히 알아보셔야 그만큼 혜택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사실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요양병원은 비싸고요. 그리고 요양시설원은 조금 싼 편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요양병원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가셔야 되는 곳이고 요양원은 돌봄이 조금 더 중요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요. 네. 요양원은 보통 돌봄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제 촉탁의라 그래서 이제 동네 가까운데 이제 의뢰를 받은 분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짧게는 2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런 이제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시스템이 있고 금액이 일단 좀 많이 차이가 네. 나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게는 한 7, 8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한 150만 원 정도까지라고 하는데 밥값까지 하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는 잡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한 5, 60만 원 정도 되는데 밥값까지 하면 한 75만 원 정도.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치료가 우선이냐 돌봄 서비스가 우선이냐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치료가 필요 없는 이 17만여 명의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환자들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요양원에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요양원은 장기 요양 서비스 등급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일단 한계가 조금 있긴 한데요. 실제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는 분들 조사를 해봤더니 2015년 말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5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 이분들은 치료가 아니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됐던 분들이 16만 명에 달았습니다. 반대로 그 상대편으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인데 사실은 이분들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판단한 경우는 또 4만 명이 있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제 일본에는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프로그램이 바로 이 메디컬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아프니까 이분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분은 이 부분이 아프니까 이과 저과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종합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2차 진료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볍게라도 판단을 해줘서 분배를 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좀 들어온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요양원으로 가셔야 될 분들이 요양병원으로 간다던가 요양병원에 가셔야 될 분들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요양원에 가시거나 이런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한간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 있는 자식은 부모님 요양병원 모시고 돈 없는 자식은 요양원에 모신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서비스, 어떤 치료가 필요하냐에 따라 가야 되는 거죠. 의료 세분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한 어르신들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병실에 들어서자 한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이고, 이 아줌마는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런데 두 손이 묶여 있습니다. 사지가 침대에 묶여 꼼짝도 못하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노인들을 묶어놓고 있다가 면회를 온 자식들에게 들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손을 묶었다라고 한 거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2, 3개월 전에 면회를 가가지고 그 제 여동생이 찍은 사진입니다. 침대에 두 손이 묶인 할아버지. 너무 바싹 묶는 바람에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호자 동의는 없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당일 건데 그런 동의도 없었고 또 한 요양병원의 회의록은 환자들에게 영양제나 한약을 권유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별도의 판매 대장까지 병동에 배치해두고 판매를 독려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에서 요양병원에 지원해주는 돈이 적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흔히 말하는 사용자가 있고 관리자가 있다고 할 때 사용자라면 환자라고 할 것이고 관리자라면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고 할 텐데 요양병원 자체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시스템 자체도 좀 문제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관리할 때 간병인들의 이런 환경이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요. 보통은 7, 8명뿐만 아니라 제가 봤던 데는 굉장히 많은 인원에 간병인이 1명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렇게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다가 또 환자들을 여럿을 돌보다 보니 떨어지거나 낙상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냥 묶어버리는 겁니다. 네. 동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인권교육이라는 걸 거의 받지 못해요. 그러니 왜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좋은 서비스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자식 입장에서는 좋은 이 요양병원 시설에 모시고 싶잖아요. 그렇죠. 좋은 요양병원을 고르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여기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요양병원이라는 것
이제 앞서서 이제 네. 몇 가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금액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 일단 간호사 비율은 좀 높은가. 그래야 돌봄이 빠르게 일어나잖아요. 네. 또 의사가 충분히 골고루 병원에 배치돼 있는가. 또 재활 시설은 어떤가. 깔끔한가. 그리고 가족들 자주 올 수 있는가. 이런저런 얘기들 많은데요. 제일 좋은 병원은 자식들이 잘 찾아오는 병원입니다. 네. 네. 숭실사회보다 이호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